지난 2016년 9월 10일 남파간첩 출신으로 지금은 한국에 정착해서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곽인수 박사가 LA를 방문해서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 간첩들의 실상과 활동, 그리고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의 간첩 활동을 통해 체험한 내용을 생생하게 전해줌으로써 그동안 보수 세력들이 만들어낸 허구로 치부했던 내용들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곽인수 박사는 특히 지난날 북한 간첩들이 실체를 숨기며 지하 조직을 만들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용해서 정당 창당 등 정치 활동을 통해서 친북적 정권을 창출해 핵이 아닌 공작으로 남한을 전복시키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인수 박사는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난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정치인이나 법조계 인사, 교육, 종교계 등 다방면의 엘리트들을 포섭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반환 활동이나 반미 활동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인수 박사는 특히 강정마을 문제나 사드 문제 등이 대두됐을 때 지역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며 전국적인 소요가 발생하는 배후에는 분명히 대남 공작 차원의 음모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문제에 무감각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치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범국민적인 각성이나 국가적인 대책이 없으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가공할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박인수 박사는 경고하고 있다. 박인수 박사가 밝힌 북한의 대남 공작 실체를 요약해봤다. 제가 북한에서 서울말을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서울 사람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90년에 한국에 침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종북 세력이니 뭐 친북 세력의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그 종북 인사 가운데 특정인 저희한테 찍어줍니다. 이번에 나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포섭을 해라. 포섭이라고 하는 그런 노동당에 가입시키는 겁니다. 뭐 그냥 가서 야 나하고 좀 같이 하자. 오케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빨간 당원증을 내어주는 게 이제 포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서울에다가 2개의 간첩망을 이제 만들어 놓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가서 북한에서 주는 최고의 훈장을 다 받았습니다. 요홍치호도 받고 국기훈장일도 받고 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가 95년도에 또다시 2번째 임무를 받고 나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2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물론 이제 만나서 포섭을 노동당에 가입시키려고 했는데 가입은 못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고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만이 이제 포섭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소위 친북 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7명을 만났습니다. 2번째 나왔을 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현재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은 뭐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북한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냥 이렇게 일반 서민들을 와서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 지도층, 엘리트들을 가서 접촉을 해서 포섭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뭐 광화문 광장에서 뭡니까 광우병 촛불시위를 해도 이 사람들이 지휘를 하고 그러지 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 한 80년대 초반까지는 일반 서민들을 가서 많이 포섭을 하려고 했는데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엘리트들에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뭐냐면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자기네가 집어삼키겠다, 조가 통일하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대남 공작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유지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급 별장을 하나씩 줍니다. 저희한테. 그 요리사 A급 요리사가 한 명이 있고 서빙하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츠가 한 대 배당이 됩니다.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 별장 관리하는 관리원이 있습니다. 매 한 2, 3일에 한 번씩 주부식물 공급해주는 용납해주는 이 공급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있습니다. 이발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두고 저희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막대한 투자를 한다. 대한민국 조화를 위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북한이 뭐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공작 파트에다가는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북한은 기존에 이제 그 노동당 소속의 대남 공작 부서들을 전부 군 쪽으로 넘겼었는데 다시 노동당 쪽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왜? 북한은 당국가입니다. 당이 아니면 군대 아무리 세도 군대는 당에 꼼짝을 못합니다.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 표출이 되냐면요,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군에서는 못 데리고 갑니다. 마음대로. 대학 교수 하는 사람 갑시다 그러면 군에서 그대로, 야 네가 뭔데 날 데리고 가. 노동당에서는요, 가서 야 너 일로 와, 예 하고 옵니다. 대학 교수 천하의 노동당 간부도 노동당에서 오라고 하면 갑니다. 밑에 있는 간부. 그 정도로 당이 인재를 선발할 선발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갖다가 조윤교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당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 기존의 무력부, 군 쪽으로 넘겼던 거, 내각 쪽으로 넘겼던 걸 다 다시 당 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정착총국장에 했던 사람을 노동당 통전부장으로 또 이렇게 수평이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하고 같이 90년대 초반에 공작원을 했던, 한국에 2번이나 침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공작 임무를 다 수행하고 북한에 가서 아주 용추호도 2번씩이나 받은 그런 베테랑 공작원을 공작부서 책임자를 시켜놨습니다. 최근에. 그게 지금 1년 안 된 일입니다. 작년 말 올해 초일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대남 공작을 강화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뭐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고, 이 대한민국 내부에 와서도 한번 흔들어 보겠다. 지금 뭐 앞서 말씀이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뭐 핵 지금 실험하는데 사드를 배치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분열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와가지고 대한민국 휘두르기가.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공작을 하겠다고 하는 게 북한의 생각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에다가 공작원을 침투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우회해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거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민 많이 오죠. 이민.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뭡니까 아프간이나 아니면 시리아나 이렇게 난민 많이 오죠. 난민 위장에서 들어온 방법. 북한이 성형수술, 원래는 북한은 성형수술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공작원들만 전문적으로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성형수술 잘합니다. 벌써 70년대 80년대부터 성형수술에서 외국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선 사람은요, 이 눈썹 있는데 좀 키우고 코만 좀 키우면은 외국 사람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해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들이보내가지고 국적을 취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국적을 한 2-3번 정도 세탁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요건 갖고. 그러면은요, 요새 뭐 관광객이 수천 단인데 그까지 맨놈 여권 갖고 들어가는 거 잡아내겠습니까? 잡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우회 침투 방법입니다. 못 들어가면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데 이제 이쪽에 잠복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미국에 들어오는 거는 멕시코를 통해서 불법 들어오는 거, 입국하는 거죠. 해갖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트럭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대요. 공작원이 있대. 여기 미국에 들어와서 큰 트럭 몇 대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횡단하는 트럭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대형 트럭들. 그거 한 대가 몇십만 불인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성공한 사람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말하자면 외국에 침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해외 공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공작을 하려면 그래서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하고 다 결혼합니다. 그래서 공작원 하는 사람들은, 해외 공작원들은 와이프도 공식적으로 둘씩 있습니다. 요새는 북한에서 장가를 안 보내더라고요. 좀 어려운지 안 보내고, 야 너 차라리 그냥 외국 사람하고 살아라 이렇게.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망명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해외 공작 이쪽 남미 쪽에서 하다가 너 결혼했냐 그러니까 못했대요. 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북한은 뭐냐면 이 혁명이라고 그러면 가정이든 개인이든 다 희생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건 아무리 해외로 나오더라도 남에 들어가요. 남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쪽에 들어가서 남쪽을, 한국을 갖다가 이걸 틀어버리는 게 이제 북한의 목표이기 때문에 대남 공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들어가는 방식은 옛날에 한 70년대 말, 80년대 초반까지는 휴전선을 통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철책 넘어서.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해상을 통한 침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는 밑에 이제 안 보이게끔 지하당이라고 해서 이 간천방들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뒤에다가, 밑에다가. 그런데 이제 90년대부터는 합법적인 진보 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게 전술이 변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승만, 박정희 이 대통령까지는 장기 집권을 했죠. 그래서 북한도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됐을 때, 아, 저 전두환 대통령도 죽을 때까지 해먹겠구나. 북한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암살하려고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이 그래서 일으킨 겁니다. 네. 뭐 그냥 괜히 가서 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도 대통령만 죽으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제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1.22 사태, 뭐 문세광 사건, 이게 다 뭐냐면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통령만 죽으면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까지 중요한 거는 80년대 중반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그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이 표출된 특징은 뭐냐면 대통령을 선거에서 바꾼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저 공간을 이용해보자. 이때까지는 그냥 가서 때려가지고 없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합법적으로 아주 평화적으로 가서 한번 틀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북한을 추종하거나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정치 세력을 이렇게 묶는 게 필요하다. 정치 세력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면 정당입니다.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북한이 시도했던 것이 1990년에 만들었던 민중당입니다. 대한민국에 민중당 나왔던 건 다 아시죠?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 민중당 출신들 많습니다. 제가 뭐 이름은 굳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성함은 많습니다. 민중당을 그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당을 만드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민중당 공작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 당시 민중당 내에 북한과 연계된 간천망이 2개 망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민중당 공동대표였던 김낙중 씨입니다. 김낙중 씨는 저 같은 북한 공작원한테 포섭돼가지고 노동당에 가입한 노동당입니다. 노동당원.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에서 가첩사건 하면은 그냥 아, 그래 또 있었네. 그래서 뭐 북한을 위해서 뭘 좀 하다가 뭐 투포 쪽을 좀 갖다 주다 걸렸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첩사건에 연루되는 사람들은요, 당증을 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빨간 한 장 끼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하고 미국 사니까 상관없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인민재판할 사람들입니다. 김낙중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어떤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김낙중 씨를 공작했던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있는 동료입니다. 제가 포섭했던 사람도 그 당시에 민중당에 있었습니다. 손병선 씨라고. 이분은 38년생인데 저기 충북 영동 사람입니다. 부산대학교 나오고. 두 망이 들어가서 민중당을 좌우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중당에서 국회의원을 후보자를 내가지고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려고 북한이 얼마나 돈을 갖다 줬느냐, 그 당시에 210만 달러를 갖다 줬습니다. 김낙중 씨 한 사람한테. 노동당, 말하자면 민중당을 운영을 하고 당 소속에 있는 후보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라 해갖고 돈을 210만 달러를 갖다 줬습니다. 210만 달러면은 90년 당시에 210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북한이 그때 당시에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만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 돈도 쓸 수 있다 해갖고 210만 불을 몇 사람이 지고 나왔습니다. 배낭에다가. 저다가 갖다 줬습니다. 강화도에다가 묻어줬죠. 땅에다가. 저 같은 공작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당 공작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당이 계속 지금 존재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이 그 사람이 당수가 대통령이 되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냥 주머니에다 놓고 가는 겁니다. 북한으로. 가갖고 다 바치면 되는 거죠. 김정은한테. 자, 이거 너 가져라, 대한민국.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정당 공작을 해왔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됐죠. 제가 사실은 통합진보당 해산될 때 헌법재판소에 가서 5시간 동안 제가 사실은 열변을 토했습니다. 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냐면 통합진보당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대한혁명 노선을 추종했느냐,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된 거냐, 뭐 그 사람들은 잘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만 산 사람들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헌법재판관들이 믿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정당 공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경험을 가서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9명 중에 8명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제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빠진 것 같은데 8명이 저 재판석에 앉아가지고요, 제 말을 경청을 하면서 여러분들처럼 끄덕끄덕 다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아, 그렇구나. 북한 놈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제가 6월 날짜도 안 잊어먹습니다. 2014년 6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 가서 증언을 했는데, 그때 연말에 뭡니까 그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벌써 저는 6개월 전에 저 통진당 해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헌법재판관 8명이 머리 끄덕끄덕하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내에 간천망을 이 밑에다가 언더에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간천망들을 시켜서 오픈 노동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두 가지로 투트랙을 하는 거죠. 하나는 밑에서 이제 틀고 하나는 위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하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북한은 공작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데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제일 뒤에는 북한이 있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해군 기지를 지금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됐는데요. 아마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제주 해군 기지 처음에 할 때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요, 그 강정마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정부가 보상 제대로 해달라고 돈 좀 더 달라, 이게 사실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종북 세력이 개입하면서 이게 뭐냐면 조그마한 마을의 일이 전국의 이슈가 됐거든요.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그게 경제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인 문제로 됩니다. 그러다가 반정부로 가고요, 나중엔 반미로 갑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면 제주에다가 해군기지를 건설해 놓으면 미국의 항공모함도 들어가고 핵잠수함도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거냐? 중국은 또 그쪽에다 군비 증강해가지고 제주 앞바다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것이다. 그러면 제주 앞바다가 말이지 평화의 바다가 아니고 제주는 전쟁의 바다가 되고 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이 미국이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북한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걸 그대로 써먹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왜 저는 그걸 알죠. 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도 이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는 반드시 있다, 조종하는 분들이. 반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을 점령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만 나가면 평화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협정 체결하면 좋죠. 근데 북한은 뭐냐면 평화협정은 그냥 한반도의 어떤 그 제도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아니고, 요거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명분입니다. 명분하고 바로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나가라. 그렇죠? 그러면 주한미군 나가면 어떡하냐? 그냥 한번 한국 붙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종북 세력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인데 이게 80년대까지는 사실은 그 말이 없었죠. 근데 90년대, 2000년대에 와서 이제 그런 말이 옛날에 제가 95년도까지만 해도 그 종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운동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와서 이제 종북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있을 때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간천방에서 북한 공작 지도부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요청사항이 들어왔는데 어떤 요청사항이 들어왔냐면 여러분들 그 한국에 있는 간첩들이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모습이. 그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입니다. 정치인도 있고요, 경제인도 있고요, 학자도 있고요, 법관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하고 삽니다. 간첩들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학계에 있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럼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면 TV 카메라 다 들이대고 TV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TV로 나가죠. 그럼 북한에서는 앉아서 대한민국의 3사, 요새 케이블까지 다 봅니다. 다 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저 우리 편인데? 북한 욕하네, 저 녀석이? 저 뭐야, 이게 삐뚤어 된 거 아니야? 바로 나옵니다. 너 왜 욕해? 너 우리 편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간첩들도. 왜? 나와서 말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북한을 남들은 다 욕하는데 자기는 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람들, 쟤 왜 욕하네? 쟤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것 같으니까 욕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또 맘 놓고 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북한 공작 지도부에다 물어본 겁니다. 너희가 지침을 줘라. 그래서 이제 지침으로 뭐라고 줬냐면 가급적이면 비판하지 마라. 첫째. 두 번째,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양비론으로 가라. 양비론. 이 무슨 얘기냐면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북한이 포쏘서 일어난 거죠. 그 뭐 우리가 무슨 뭐 북한한테 도발을 했습니까? 뭐 포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건 맞아. 그런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가 말이지 대북 압박 정책을 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열받아서 쐈지. 책임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한국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교묘하게 틉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나쁘지만 한국 정부도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양비론입니다. 핵 나쁘지. 근데 그 사드 갖다 놓는 것도 안 돼.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김정은은 비판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지도사상, 지도 이념인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욕해서 안 됩니다. 인권 문제, 그 다음에 후계 세습, 지도자하고 세습하고 좀 다릅니다. 이 부분 5가지 사항은 예민한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좌익 쪽에 저 종북이라고 그 한국에서 이제 지변된 사람들한테 가서 언론사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야, 당신 만약에 그 3대 세습 어떻게 생각해? 그럼 뭐라는지 압니까? 그럼 뭐 북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왈왈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핵무기 말이지. 뭐 미국이 갖다 놓으니까 걔들도 안 죽으려고 한 거 아니야? 방어용이야, 걔네들 방어용. 생존용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북한의 논리입니다, 이게. 곽인수 박사의 이날 증언은 한국을 붕괴시키려는 북한의 대남 활동의 실체를 실감시켰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의 한국은 지금 간첩이 어디 있느냐라는 어느 정치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좌편향적 진보 세력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방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언젠가 이로 인해 닥쳐올 비극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같은 불행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